아니, 이 나라는 길바닥에 돈이 썩어납니까? 어떻게 현금 뭉치가 든 지갑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냐고요? 세계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 고위 간부의 딸이자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던 이스라엘 0.1% 천재 소녀. 그녀가 지금 서울 명동 한복판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라며 한국을 얕잡아보고 코웃음치며 입국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총을 든 군인 하나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치안, 그리고 감시하는 직원 하나 없는 무인 점포에서 꼬마아이가 보여준 소름 돋는 양심 앞에 이들의 오만함은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사람에 대한 지독한 불신으로 똘똘 뭉쳤던 이방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품격에 백기투항을 하며 전원 귀국 거부까지 선언한 초유의 사태. 콧대 높던 이스라엘 수재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대한민국의 진짜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엘라입니다. 올해로 18살이 되었고 아름다운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태양과 평화로운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구김살 하나 없이 행복하기만 한 10대 소녀의 삶일 거라 짐작하시겠지만 제 삶의 이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아주 끔찍할 정도로 다릅니다. 제가 매일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통유리창은 사실 어지간한 총탄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두꺼운 방탄유리입니다. 제 아버지는 전 세계가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간부이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그저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딸로만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걸음마를 겨우 떼고 세상을 향해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가르치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완벽하게 의심하는 법이었습니다. 엘라, 내 딸아. 명심해라.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이유 없는 호의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길에서 너에게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너는 그 사람의 미소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등 뒤에 감춰진 칼날이나 독극물부터 파악해야 해. 주인이 보이지 않는 가방은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평범해 보이는 이웃은 언제 너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적의 스파이일 수 있다. 이 서늘한 경고는 제가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라온 아버지의 절대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의 삶은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한폭탄 그 자체와 같았죠. 주말 오후 전망 좋은 노천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달콤한 브런치를 먹으며 웃고 떠들다가도 도시 전체를 찢어놓을 듯한 날카로운 적색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입에 물고 있던 포크를 모두 내팽개치고 90초 안에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방공호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무겁게 닫히는 그 서늘한 어둠 속에서 머리 위로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이 날아오는 적의 로켓을 공중에서 요격하며 고막을 터뜨릴 듯한 둔탁한 폭발음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에서 하얀 먼지가 눈송이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비좁고 습한 벙커 안에서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의 차가운 손을 꽉 쥔 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해야 했었죠. 길거리를 걸을 때도 5m 간격으로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 교차로마다 육중한 장갑차가 버티고 서 있는 광경을 보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당연하고도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구와 국경을 겹겹이 에워싼 철조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독한 불신만이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제가 다니는 하레알 국제학교는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를 움직일 정재계 최고 위층의 자녀들이 모인 엘리트 양성소입니다. 제 단짝 친구인 타마르의 아버지는 현직 국방부의 핵심 장성이시고 늘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노암의 어머니는 냉철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 대법관이시죠. 우리는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훈련받았고 남들은 대학에 가서나 배울 미적분과 고급 코딩을 초등학생 때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M16 소총의 사격술과 살상 무기 다루는 법, 그리고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법을 정규 과목으로 함께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고 매사에 겁이 많은 아이들의 수용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어느 평범한 수요일, 물리학 수업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가던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분필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폭탄 선언을 던지셨습니다. 다들 주목해라. 다음 달에 떠날 너희들의 졸업반 수학여행 목적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다. 그 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하던 교실 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지르다시피 격렬하게 항의했었죠. 선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거긴 바로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적과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 중인 위험천만한 휴전 국가잖아요. 심지어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서 다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화약고인데 학교가 미쳤다고 거길 우리를 보냅니까? 스위스 알프스나 뉴질랜드 같은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당장 목적지를 바꿔주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최신형 삼성 스마트폰과 거리를 누비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대단한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분단 국가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수학여행 동의서를 보여드렸을 때 평소 어떤 끔찍한 첩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냉철하시던 아버지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단 한 발자국도 그곳에 널 보낼 수 없다. 한국은 우리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나라야. 북한의 특수부대가 언제 철책을 넘을지 모르고 테러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는 그 끔찍한 곳에 내 금쪽 같은 딸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 아버지는 두꺼운 책상을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치며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그 강경하고도 필사적인 반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묘한 오기와 반항심을 강렬하게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그 나라의 또래 아이들은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서 저렇게 해맑게 웃고 화려한 K-팝 아이돌의 노래에 맞춰 열광할 수 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미치도록 궁금해졌던 겁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거짓된 세트장인지 아니면 진짜 평화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울고불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제 커다란 짐 가방 맨 밑바닥 깊숙한 곳에 위성 연결이 가능한 군용 GPS 위치, 추적기와 시야를 즉시 멀게 만드는 초강력,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억지로 찔러 넣어주시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엘라, 무슨 불길한 느낌이 들거나 아주 작은 소란이라도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곧장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어. 아버지의 그 무겁고도 차가운 당부를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새긴 채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떠나던 날 우리는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삼엄하고 날선 경계와 마약과 폭발물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셰퍼드, 탐지견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 삭막하고 살벌한 풍경이 평생을 모사드의 딸로 살아온 저에게는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완벽한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장장 11시간이라는 뼈가 저리도록 긴 비행 끝에 드디어 기내 스피커를 통해 기장님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지 시각은 밤 11시 30분, 기온은 다소 쌀쌀합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심야 시간에 도착한다는 사실에 저와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기 가장 완벽한 시간이자 보안의 틈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취약한 시간대니까요. 묵직한 충격과 함께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낯선 이국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을 때 저희는 마치 적진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처럼 서로의 팔짱을 꽉 끼고 주변의 작은 소음 하나에도 미친 듯이 경계하며 출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객 터미널 내부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제 두 눈을 벅벅 비비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타마르. 여기 지금 밤 11시가 넘은 거 확실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옆에 바짝 붙어있던 타마르가 턱이 빠질 듯 입을 떡 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알던 유럽이나 미국의 거대 공항들은 밤이 되면 전기세를 아끼거나 인력이 부족해 최소한의 조명만 남겨두고 우중충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뿜어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곳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우주정거장의 중심부처럼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쨍한 대낮보다도 더 환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마치 맑은 호수처럼 저희의 얼빠진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고 천장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높고 웅장했죠. 하지만 저희를 진짜 경악의 늪으로 빠뜨린 건 화려한 건축물이나 밝은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엘라, 이거 진짜 이상해.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왜 총을 든 군인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지? 장갑차는커녕 허리에 곤봉 하나 찬 경찰조차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항상 침착하던 노안마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국제공항의 한복판에 소총을 메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군복 입은 군인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11시간 전 5m 간격으로 무장 경비가 겹겹이 서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이스라엘과는 너무나도 기괴할 정도로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장착된 모사드식 두뇌가 미친 듯이 새빨간 비상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미쳤다. 완전히 안전 불감증에 걸렸어. 이토록 완벽하게 보안이 뻥 뚫려 있다니 누군가 가방에 사제 폭탄을 가득 채우고 걸어 들어와도 그 누구 하나 막아설 사람이 없겠구나. 저는 언제든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갈 수 있게 운동화 끈을 꽉 고쳐매고 주머니 속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쥔 오른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꽉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등 뒤에서 테러범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극도의 공포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저희의 발밑으로 무언가 둥글고 납작한 물체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폭발물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펄쩍 물러섰는데 덜덜 떨며 아래를 내려다본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귀여운 이모티콘 표정을 띄운 전광판을 단 커다란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깨끗한 공항을 위해 열심히 청소 중입니다. 잠시만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경쾌하고 상냥한 기계음과 함께 로봇은 얼어붙은 저희 옆을 유유자적하게 비껴 지나가며 바닥에 미세한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살벌한 무장군인들이 순찰을 돌아야 할 자리를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귀여운 로봇. 청소기가 대신 돌아다니고 있는 이 황당한 공항이라니.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이 일순간 탁 풀리며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개운치 않은 불안함을 한가득 안고 우리는 마침내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벌어질 지독하고 깐깐한 취조를 잔뜩 예상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여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거리니까요. 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내밀면 10중 8구는 방문 목적의 진짜 이유가 뭐냐, 군사훈련은 얼마나 받았냐, 폭발물이나 총기를 다룰 줄 아느냐며 마치 잠재적 테러리스트나 흉악범 취급을 하며 별도의 좁은 조사실로 끌고 가 몇 시간씩 진을 빼놓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완벽하게 받아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잔뜩 굳은 표정으로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 여권을 넘겨받은 심사관은 저의 긴장한 얼굴을 쓱 보더니 경계심이라고는 단 한 줌도 없는 너무나 환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나먼 대한민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도 압박감을 주는 그 어떤 추가 질문도 전혀 없었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자 옆에 서 있던 유니폼을 입은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짐 검사를 하려는 줄 알고 어깨를 움츠렸는데 그녀는 아주 유창하고 부드러운 영어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분들이시군요. 이쪽 스마트 패스 라인을 이용하시면 기다리실 필요 없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나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홀린 듯이 최첨단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권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기계 위에 달린 작은 카메라에 제 얼굴을 잠시 비추자 불과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유리 게이트가 부드럽게 열리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총과 칼로 억압하고 권위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통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완벽하게 설계된 최첨단 시스템과 사람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친절이 이 거대한 공항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강압적인 안전이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단 하나의 빈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무서운 초격차의 치안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겪은 놀라움은 기절할 수준이었죠. 천장에 달린 커다란 전광판에 수화물 도착 3분 전이라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어디서나 하는 뻔한 거짓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침이 딱 맞아떨어지는 마법처럼 정확히 3분이 경과하는 그 일. 초에 오차도 없이 제 커다란 핑크색 캐리어가 레일을 타고 빙그르르 돌며 제 눈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행여나 누가 내 소중한 짐을 훔쳐갈까봐 카트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쥐고 눈을 부라리던 제 모습이 그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는 이토록 한심하고 부끄러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늦은 시간, 저희는 마침내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최고급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출렁이는 검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인천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하자 차창 밖으로는 끝도 없이 이어진 가로등. 불빛과 멀리 보이는 거대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뿜어내는 찬란한 야경이 별빛처럼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그 웅장하고도 평화로운 풍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넋을 잃고 있을 때 제 겉옷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직감적으로 텔아비브의 모사드 지하 작전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계실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죠. 엘라, 내 딸. 무사히 도착했느냐? 공항의 무장 병력 배치 상태는 어떠냐? 주변에 수상하게 서성이는 사람은 없었고 거긴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한다. 저는 평화롭게 흐르는 한강의 눈부신 불빛과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짐 하나 없이 홀가분하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자판을 꾹꾹 눌러 아버지께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빠, 여기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공항에도 도로에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총을 든 군인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듣던 끔찍한 경고 사이렌 소리도 거리를 막아선 장갑차도 없고요. 그런데 아빠, 정말 이상하게도 텔아비브의 수십 미터 지하 벙커 안보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지금. 이 버스 안이 1000배, 아니 10,000배는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이 나라는 하늘 위에 아이언돔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강철 지붕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이 신비로운 나라의 기적 같은 비밀을 반드시 꼭 알아내고 싶어요.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지퍼를 열고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초강력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겉옷 주머니가 아니라 캐리어 맨 밑바닥 속옷. 더미 아래로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왠지 이 낯설지만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평생을 사람을 짐승처럼 의심하며 살아온 저의 차가운 모사드식. 본능이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강렬하고도 가슴 벅찬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 객실에 도착해 무거운 짐을 풀었을 때 벽에 걸린 둥근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쪽잠을 잔 데다 시차까지 겹친 탓인지 저희는 피곤하면서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텔아비브의 밤은 테러를 대비해 가로등마저 어둡게 낮춰두어 짙은 적막감이 감도는 반면 이 거대한 도시는 새벽 2시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보석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찬란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이 마치 도시의 뜨거운 혈관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요한 객실 안에 배에서 나는 민망한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 뒤척이던 타마르가 멋쩍게 웃으며 배를 문질렀죠. 엘라, 나 어떡해.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와. 우리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은 게 전부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잊고 있던 지독한 허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다면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해도 민간인이 한밤중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무장 경찰들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어두운 골목에 숨어있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야,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딜 나가? 여긴 외국이야. 게다가 아빠가 낯선 곳에서는 절대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창가에 바짝 붙어 아래를 내려다보던 노암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엘라, 밑에 좀 봐봐. 호텔 바로 건너편에 엄청 밝게 불이 켜진 가게가 있어.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있는걸? 먹을 걸 파는 곳 같아.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옆방에 묵고 계신 갈리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역시 시차 때문에 깨어 계셨죠. 선생님, 저희 배가 너무 고픈데 바로 앞 가게에 가서 먹을 것만 얼른 사오면 안 될까요? 저희의 간절한 부탁에 선생님은 창밖을 잠시 내다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거리가 대낮처럼 밝으니 괜찮을 것 같구나. 대신 절대 호텔 블록을 벗어나지 말고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비상벨을 누르고 뛰어야 한다. 30분 안에 돌아오렴.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피부에 와닿는 12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는 매서웠지만 이상하리만치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텔 앞 횡단보도에 서자마자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문화 충격을 겪고 말았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그 고요한 시간 왕복 8. 차선 대로변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여성이 혼자서 걷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귀에 하얀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죠. 맙소사, 저 여자 지금 제정신이야? 호신용 무기도 없이 이어폰을 꽂고 밤거리를 걷다니. 타마르가 기겁하며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밤거리에 여성이 혼자, 그것도 주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채 걷는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자신을 표적으로 던져주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킥킥거리며 웃기까지 했죠. 저는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방비한 거지? 경찰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건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순찰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무방비한 것이 아니라 이 거리 전체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확신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총기나 무력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회적 신뢰가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멍한 정신을 부여잡고 저희는 눈부시게 하얀 불빛을 뿜어내고 있는 편의점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저희를 보며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보안 요원도 없었고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금속 탐지기도 없었죠. 그저 잔잔한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저희는 진열대를 보자마자 또 한 번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매대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라면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화려한 색깔의 음료수들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전쟁 대비용 비상식량 창고 아니야? 어떻게 음식들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 수가 있지? 노암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진열대를 쓸어내렸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쟁의 공포를 안고 살기 때문에 마트에 생필품이 들어오면 언제든 지하실에 쟁여두기 위해 사재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은 내일 당장 전쟁이 날 것이라는 공포 따위는 전혀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온하게 음식들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따끈한 컵라면과 난생 처음 보는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소시지를 잔뜩 사들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친절한 영어 섞인 손짓으로 뜨거운 물을 붓는 법과 전자레인지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죠. 편의점 밖으로 나와 길가에 놓인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허겁지겁 넘겼습니다. 새벽 3시에 낯선 외국의 길거리에서 여자 셋이 모여 앉아 야식을 먹고 있다니.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아버지가 아시면 당장 군대를 끌고 와서 저를 헬기에 태워 끌고 가셨을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지독한 긴장감이 봄눈 녹듯이 풀려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타마르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앞쪽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엘라, 저기 좀 봐. 저 가게는 대체 뭐야? 타마르가 가리킨 곳은 편의점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작고 화려한 가게였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는 간판 주변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죠. 라면을 다 먹은 저희는 입가심이나 할 겸 호기심에 이끌려 그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환영합니다 하는 경쾌한 센서음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은 온통 냉동고로 꽉 차 있었고 그 안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천 개의 아이스크림과 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Excuse me.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영어로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가게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계산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덩그러니 커다란 키오스크 기계 하나만 불을 밝히고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평생을 사람의 악의를 파악하도록 훈련받아온 제 모사드식 본능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친구들의 팔을 낚아채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자.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엘라?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고 가자.
노암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죠. 저는 가게 천장 구석구석에 달려있는 새까만 CCTV 카메라들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고도의 사기극이거나 누군가 파놓은 덫이라고. 세상 천지의 주인이 지키지 않는 상점이 어디 있어? 물건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감시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집어드는 순간 숨어있던 깡패들이 나타나 도둑으로 몰아서 돈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저 카메라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범죄 실험을 하는 숨겨진 몰래카메라일 게 분명해.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의 상식 속에서 인간이란 보는 눈이 없으면 반드시 남의 것을 탐하고 규칙을 어기는 이기적이고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찰이 총을 들고 감시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좀도둑이 들끓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수천 개의 물건이 무방비로 널려있는 이 공간은 저희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마녀의 과자. 집보다 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의 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을 치며 문 밖으로 도망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초등학교 2, 3학년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주 조그만 남자아이 하나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는 눈앞에 잔뜩 얼어붙어 있는 외국인 누나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너무나도 익숙한 발걸음으로 구석에 있는 냉동고로 다가가 문을 훌쩍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초콜릿 아이스크림 하나를 쏙 꺼내들었죠. 저희는 숨을 죽인 채 그 아이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주인이 없으니 저대로 그냥 훔쳐서 도망가겠지. 저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제 18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박살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도망치기는커녕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덩그러니 놓여있는 키오스크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손으로 까치발을 들더니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있는 바코드를 기계 스캐너에 능숙하게 찍는 겁니다. 화면에 1,000원이라는 숫자가 뜨자 아이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기계 투입구에 정성껏 밀어 넣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아이는 아이스크림 껍질을 거침없이 벗겨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들어올 때처럼 유유자적하게 가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은 채 한마디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뇌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죠. 방금 너네도 봤어? 타마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봤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혼내거나 벌을 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저 어린 꼬마가 제 발로 걸어가서 돈을 냈어. 훔칠 기회가 100번 1000번도 넘게 널려 있었는데 말이야. 노암의 두 눈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던 공포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경외감과 충격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국민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도덕, 교과서를 머릿속에 이식받고 태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이 거대한 사회가 총구의 위협이나 법의 강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나의 양심을 지킨다는 그 보이지 않는 숭고한 신뢰로 굴러갈 수가 있는 걸까요? 저희 이스라엘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들어갈 때조차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무장 요원에게 가방 속 내용물을 다 뒤집어 까서 보여주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것을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구가 사람들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뢰의 그물망이 이 도시의 밤을 그 어떤 요새보다도 더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엘라, 내 아빠가 틀렸어. 노암이 코를 훌쩍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이 나라에서는 틀린 말이야. 나 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보고 싶어. 훔치는 거 말고 나도 저 꼬마처럼 내 양심을 내고 사 먹을래. 저희는 홀린 듯이 냉동고로 다가가 각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골라 들었습니다.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섰을 때 화면에는 친절하게도 영어 지원 버튼이 있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를 꽂자 맑고 경쾌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자동응답기 소리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하고 품격 있는 나라가 저희를 향해 우리는 당신의 양심을 믿습니다. 편안하게 즐기십시오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는 위로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린 메론맛 아이스크림은 차갑게 얼어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사드의 훈련 속에 갇혀 타인을 의심하는 법만 배웠던 18살. 소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차갑고 거대한 불신의 장벽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가 만들어낸 화려한 불빛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맑고 투명한 양심.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밝아올 이 나라의 아침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남은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호텔 객실의 얇은 커튼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작고 환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겪었던 그 신선한 충격은 18개. 평생 저희의 피 속에 들러붙어 있던 지독한 공포와 긴장감을 하룻밤새의 마법처럼 씻어내 주었죠. 이날은 갈리아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온전한 자유시간을 허락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뷰티와 패션의 성지이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거대한 번화가 바로 명동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걸어 올라가 지상으로 나서는 순간 저희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세상에.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사람 진짜 많다. 타마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거리에는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수만 명의 인파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활기찬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뒤섞여 들려왔죠.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도 번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곳은 언제나 테러의 일. 순위 표적이 되기 때문에 늘 무거운 비장함과 경계심이 바닥에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 명동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내일 당장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희는 가장 먼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는 화려한 매장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0대 소녀들에게도 일명 K-뷰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던 전설이자 환상 그 자체였으니까요. 눈이 부시도록 환한 조명 아래 수천 가지 색깔의 립스틱과 반짝이는 섀도우들이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넋을 잃고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을 때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은 매장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학생들 피부가 너무 좋네요. 이 코랄빛 핑크색 립스틱 한번 발라볼래요? 정말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직원은 너무나도 유창한 영어로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제 입술에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라주고는 커다란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매일 아침 총기 손질을 하고 방독면을 쓰던 딱딱한 훈련병의 얼굴이 아니라 그저 예쁜 것을 좋아하고 꾸미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18살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나 위험인물이 아닐까 의심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예쁜 샘플 화장품을 양손 가득 쥐어주며 대한민국에서 예쁜 추억 많이 만들고 가요 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 조건 없는 친절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든 저희는 거리에 길게 늘어선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로 향했습니다. 달콤한 호떡,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회오리 감자와 닭꼬치까지. 먹거리에 천국이 따로 없었죠. 야, 이것 좀 먹어봐. 진짜 달콤하고 바삭해. 노암이 갓 구워낸 뜨거운 호떡을 호호 불어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손에는 화장품 쇼핑백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맛있는 간식을 든 채 사람들 사이를 깔깔거리며 걷는 이 평범한 일상. 저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10대 소녀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고 반대편 이방의 땅에서 처음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벙커의 퀴퀴한 냄새도 아버지가 강요하던 무서운 의심도 모두 잊은 채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소녀들에게 허락된 행복의 시간은 거기까지였을까요?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지갑. 앞장서서 걷던 타마르가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 서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타마르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고 있던 크로스백 안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없어. 내 분홍색 지갑이 없어졌어. 분명히 아까 화장품 계산할 때까지만 해도 가방 안에 있었는데. 그 순간 활기차고 평화롭던 명동거리가 일순간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타마르의 그 분홍색 지갑 안에는 그녀의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한국에서 쓰기 위해 달러에서 환전해온 비상금 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해외에서 여권과 신분증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 신분증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 위조될 수도 있고 당장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어 대사관에 갇힌 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타마르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나 이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 아빠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흑흑. 저는 타마르를 껴안고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제 가슴 속에서도 다시금 서늘한 공포와 끔찍한 불신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죠.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 그래, 지난밤 아이스크림 가게의 꼬마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저렇게 웃으며 지나가는 이 수많은 한국인들 중 누군가가 순진한 외국인 관광객인 우리를 노리고 고의로 부딪혀 지갑을 빼간 게 틀림없어. 소매치기, 퍽치기, 전문 범죄 조직. 조금 전까지 천사처럼 다정해 보이던 명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저희의 뒤통수를 노리는 잔혹한 범죄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회 동안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모사드의 본능이 다시 저를 완벽하게 지배해 버린 겁니다. 저희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근처에 있던 한국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파출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명동 파출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단정한 제복을 입은 중년의 경찰관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의 차갑고 권위적인 경찰들을 떠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찾아가면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며 서류나 한 장 쓰고 가라, 기대는 하지 마라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으니까요. 타마르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흑흑.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분홍색 지갑이요. 그 안에 여권이랑 우리나라로 돌아갈 비행기 표랑 현금 50만 원이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경찰관 아저씨의 표정이 마치 자기 진짜 조카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고 동료들에게 상황을 전파하더니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관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생들, 너무 울지 마요. 마지막으로 지갑을 꺼냈던 매장이 어디였죠? 몇 시쯤이었나요? 우리가 CCTV 싹 다 돌려서 확인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물 좀 마시고 있어요. 그는 귀찮아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사색이 된 저희를 진심으로 다독이며
어떻게든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관의 친절에도 전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죠.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운 사람이 그걸 경찰서에 가져다 준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돈만 쏙 빼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렸을 게 뻔해. 시간이 10분, 20분 흐를수록 파출소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야 하나, 갈리아 선생님께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머릿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유리문이 열리더니 작업복을 입고 손에 목장갑을 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한국 아저씨. 한 분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내가 저기 밑에 화장품 가게 골목에서 길을 쓸다가 이걸 주웠는데 말이야. 딱 보니까 외국인 학생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얼른 뛰어왔지. 아저씨가 거친 손으로 경찰관의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타마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분홍색 지갑이었습니다. 내 지갑. 맙소사, 내 지갑이야. 타마르가 비명을 지르며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밝게 웃으며 지갑을 타마르에게 건넸습니다. 학생, 내용물 빠진 거 없는지 얼른 확인해봐요. 타마르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분증과 여권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진도 그대로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금. 지갑 가장 안쪽 지폐 칸에는 5만 원짜리 노란색 지폐 10장이 단 한 장도, 아니 단돈 100원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 환전했던 그 상태 그대로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다 있어요. 돈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타마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폐를 허공에 펄럭이며 소리쳤습니다. 저와 노암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턱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뒤엉켜 걷는 그 복잡한 명동 길바닥에 현금이 두둑하게 든 지갑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주운 사람이 단 1원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확률과 통계로는 도저히 절대 계산조차 불가능한, 아니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아저씨께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례금이라도. 타마르가 다급히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지만 아저씨는 허허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학생이 타국에 와서 얼마나 놀랐겠어. 돈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네.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재밌게 놀다 가요. 그 평범한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는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말라며 쿨하게 파출소 문을 열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파출소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희를 보며 경찰관 아저씨가 머그잔에 따뜻한 코코아를 타서 건네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갑 잃어버려도 웬만하면 이렇게 다 파출소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워낙 착해서 남의 물건엔 손을 잘 안 대거든요. 이제 안심하고 가서 친구들이랑 떡볶이라도 사 먹어요. 경찰관 아저씨의 그 무심한 듯 다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순간이었습니다. 흑. 타마르가 지갑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파출소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찾았다는 단순한 안도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개 평생 단 한 번도 사람을 온전히 믿어본 적 없던 가엾은 이스라엘 소녀들의 멍든 가슴이 이 낯선 타국 사람들의 조건 없고 맹목적인 선의와 정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며 터져나온 거대한 폭포수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타마르의 옆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암도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었죠. 모사드 요원인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세상은 철저한 양육강식이자 서로를 찢어 죽여야만 내가 사는 차가운 정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타인의 불행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발을 구를 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그것을 지켜주고 다독여주는 따뜻한 꽃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평생 그토록 치열하게 세워 올렸던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보다 한국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맑고 단단한 양심의 벽이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견고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는 저희의 눈앞에 펼쳐진 명동거리는 더 이상 의심스럽고 무서운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눈부시게 평화롭게 살아 숨쉬는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명동 파출소를 빠져나온 그날 오후부터 저희의 남은 수학여행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독한 불신과 경계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이스라엘 소녀들에게 대한민국 서울은 그야말로 지상의 강림한 눈부신 천국과도 같았죠. 길을 걷다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혀도 더 이상 깜짝 놀라며 가방을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빈자리가 나도 짐승처럼 먼저 달려가 엉덩이를 들이밀지 않고 혹시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지 않을까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여유까지 생겼었죠.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면 저희는 보란듯이 테이블 위에 최신형 스마트폰과 지갑을 턱턱 올려두고 마음 편히 화장품을 고르러 다니거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타마르가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라며 머뭇거렸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우리 물건을 탐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거듭 확인한 뒤로는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깔깔거리고 웃었죠. 평생을 모사드의 철저한 보안 수칙에 갇혀 등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반사적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제 영혼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되면 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배달 오토바이가 가져다준 따끈따끈하고 바삭한 치킨을 뜯으며 까만 강물 위로 쏟아지는 화려한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이렌 소리 대신 버스킹하는 청년들의 감미로운 기타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고 화약 냄새 대신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저희는 잔디밭에 벌러덩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국에서의 꿈 같았던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출국 날 아침이 밝아오고 말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눈을 뜬 저는 도무지 캐리어에 짐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비행기를 타고 그 삭막하고 무서운 텔아비브의 회색빛 도시로 돌아가 또다시 방독면을 챙기고 언제 울릴지 모르는 공습경보에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거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던 이 작은 나라는 이토록 완벽하고 품격 있는 시민의식과 압도적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위대한 기적의 비밀을 단 한 줌이라도 제 머릿속에 담아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른 새벽 테이블 위에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금방 갈게라는 짧은 쪽지 한 장만 달랑 남겨둔 채 몰래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모사드 간부인 아버지에게 배운 미행 따돌리기 수법을 써가며 제가 숨어든 곳은 다름 아닌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서점, 교보문고였습니다. 지하로 연결된 서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압도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게 펼쳐진 책장들, 그 사이를 가득 채운 수백만 권의 책들. 하지만 저를 진짜 울컥하게 만든 건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주저앉아 동화책을 읽는 어린아이들, 두꺼운 전공 서적을 파고드는 대학생들, 돋보기를 끼고 역사책을 넘기시는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저희 이스라엘의 지하 공간은 오직 미사일 폭격을 피하기 위해 두꺼운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차갑고 퀴퀴한 방공호뿐입니다.
그곳에는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과 구급약,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의 지하는 이렇게 수백만 권의 지식이 살아 숨쉬고 사람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평온하게 미소 짓는 거대한 지혜의 벙커였던 겁니다. 저는 한국어 교재 코너와 역사 코너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책을 품에 안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위인전, 한국의 근현대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까지. 총과 칼로 적을 죽여서 나라를 지키는 법만 배웠던 저에게 글자를 만들어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와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역사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책을 넘기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의 역사에 푹 빠져있던 그때였습니다. 엘라, 맙소사,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갈리아 담임 선생님과 한국 경찰관. 두 분이 헐떡이며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청소를 하러 들어오신 호텔 직원이 제가 남긴 쪽지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난 친구들과 선생님은 제가 테러리스트나 국제범죄 조직에 납치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무릎 옆에 수북하게 쌓인 한국 역사책과 한글 교재들을 보시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신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와락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엘라, 나는 내가 잘못된 줄 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선생님의 품에 안겨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도망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위대한 나라의 비밀을 꼭 가져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총구 없이도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지. 그게 너무 배우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 아저씨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저를 찾아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선생님은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시며 제가 고른 책들을 모두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이 눈부신 나라의 책들을 잔뜩 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꾸나.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을 때 버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라도 더 눈에 담으려 모두가 말없이 창문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죠. 멀리 인천대교 너머로 붉은 석양이 지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저희에게 건네는 따뜻하고도 아쉬운 작별 인사 같았죠. 그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는 서점 바닥에 엎드려 꼬깃꼬깃한 노트에 눈물로 꾹꾹 눌렀었던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신이는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의 최고위 간부이자 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치셨던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버스 통로 한가운데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 엘라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11시간 후면 다시 그 숨막히는 텔아비브의 벙커로 돌아가게 되겠죠. 아빠, 제가 한국으로 떠나오던 날. 아빠가 제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호의 뒤에는 반드시 칼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자 친구들과 갈리아 선생님도 저를 향해 몸을 돌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하지만 아빠의 그 평생의 신념은 완전히 틀렸어요. 아빠는 모사드의 최고 요원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는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이 낯선 땅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적들을 매일같이 목격했어요. 새벽 3시에 무방비 상태로 이어폰을 꽂고 걷는 여성을 지켜주는 것은 5m 간격으로 서 있는 무장군인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없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꼬마
아이가 제 발로 돈을 내게 만든 건 끔찍한 처벌이나 감시 카메라의 공포가 아니었어요. 외국인인 제 친구가 길거리에서 전 재산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단돈 1원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철저한 통제 시스템 덕분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소매자락으로 훔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진짜 무기는 미사일도 장갑차도 아이언돔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결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견고하고도 따뜻한 신뢰였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맑은 양심이었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대가 없이 돕는 정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마음의 방패였어요. 아빠가 제 가방에 억지로 넣어주셨던 그 호신용 스프레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꺼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차가운 무기를 쥐고 사람들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버스 안에서는 어느새 타마르와 노암이 흑흑거리며 우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아 선생님도 안경을 벗고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계셨죠. 아빠가 이스라엘의 하늘을 미사일로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는 거 알아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무서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빠, 저는 더 이상 남을 의심하며 숨통을 조이는 벙커 안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믿으며 두 다리를 쭉 뻗고 하늘을 보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 결심했어요. 저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관학교 진학 포기할 거예요. 대신 한국어를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눈부신 신뢰의 소프트웨어를 깔고 살아가는지 그 위대한 국민성을 바닥부터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 이스라엘을 이 한국처럼 총구 없이도 안전한 나라, 서로를 믿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나라로 제가 꼭 바꿔놓을 거예요. 아빠, 총 대신 책을 들겠다는 이 딸의 맹세를 부디 허락해 주세요. 제가 편지 읽기를 마쳤을 때 달리는 리무진 버스 안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18회 동안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세뇌받아왔던 이스라엘. 0.1%의 엘리트 소녀들이 총을 내려놓고 양심과 사랑을 배우겠다는 한 친구의 벅찬 선언 앞에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짐승처럼 오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리아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꽉 안아주시며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라, 내 말이 맞다. 어른들이 너희를 너무 좁고 차가운 우물 안에 가둬두었어. 돌아가면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서라도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준 충격을 낱낱이 보고하마. 내가 한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이 모든 걸 걸고 돕겠어. 그렇게 11시간의 비행을 거쳐 저희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입국장으로 나섰을 때 저 멀리 각 잡힌 군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서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였지만 한국의 그 따뜻한 공기를 맛보고 온 제 눈에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여워 보였죠. 저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꽉 껴안으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다친 곳은 없느냐? 이상한 일은 없었고? 라고 물으셨죠.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광화문 교보문고 영수증과 함께 그 눈물 젖은 편지를 꺼내 아버지의 거친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흔들리는 차창 빛에 의지해 제 편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모사드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한 간부로 살아오셨던 아버지. 어떤 끔찍한 작전 보고서 앞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던 그 강철 같은 아버지의 넓은 어깨가 어느 순간부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아버지는 창밖으로 고개를 획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평생 흘리지 않으셨던 굵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엘라, 내 딸아. 내가 이겼다. 우리가. 아니, 내가 완전히 틀렸어.
매일 밤 총을 안고 자야 하는 우리보다 잃어버린 지갑을 아무 조건 없이 찾아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100번, 1000번 위대한 승리자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너진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국격과 숭고한 인간성이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권력자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진심 어린 항복을 받아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 엘라는 지금 텔아비브의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서툰 글씨로 한글 자모를 꾹꾹 눌러 쓰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께서 사주신 커다란 대한민국 지도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심하던 겁쟁이 소녀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가르쳐준 그 위대한 신뢰와 정을 온몸으로 껴안고 언젠가 눈부신 서울 땅을 다시 밟을 그날만을 꿈꾸며 가슴 벅차오르는 내일을 준비하는 18살의 예비 한국 유학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친구들의 삶을 영원히 구원해준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 간부의 딸 엘라의 가슴 벅찬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일 밤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웃조차 잠재적적으로 의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차가운 분쟁의 땅에서 온 소녀. 그 똑똑하고 오만했던 이방인 소녀가 대한민국 명동 한복판.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흘린 눈물은 단순히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았다는 얄팍한 안도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달러의 돈이나 막강한 군사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속 깊은 곳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서로를 향한 따뜻한 양심과 믿음에 바치는 가장 뜨거운 찬사이자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듯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가끔 잊고 살아가지만 전 세계 0.1%의 수재들과 콧대 높은 권력자들조차 이토록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경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국격이자 전 세계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품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대한 기적 같은 일상이 과연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마법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엘라의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화면 너머에서 묵묵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우리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굵게 팬 주름진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참혹했던 전쟁으로 모든 것이 새까만 잿더미가 되었던 폐허의 땅. 그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굶주린 배를 물로 채워가며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기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 아니십니까? 이름 모를 이국의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숨을 헐떡이며 석탄을 캐내고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빗물 같은 땀을 쏟으며 밤낮 없이 철근을 나르셨던 그 처절한 피땀 어린 시간들. 먼지 구덩이 가득한 공장 미신기 앞에서 밀려오는 졸음을 허벅지를 찔러가며 쫓아내고 오직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으셨던 그 거룩한 희생들이 모여 지금의 이 눈부신 대한민국을 세워 올렸습니다. 새벽 3시에도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걷는 눈부신 치안, 주인이 없어도 계산을 치르는 어린아이의 맑은 양심, 그리고 거액이 든 지갑을 대가 없이 찾아주는 평범한 아저씨의 선의. 이 모든 것은 결코 똑똑한 컴퓨터나 최첨단 CCTV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웃과 콩 한쪽을 기꺼이 나눠 먹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보듬어 안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넉넉하고 따뜻한 정이 시대를 거쳐 찬란하게 꽃을 피워낸 위대한 결실입니다. 여러분께서 굽은 등으로 평생을 바쳐 단단하게 닦아놓으신 그 평화의 도로 위를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환호하며 안전하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조차 고개를 숙이고 항복한 이 압도적인 나라. 이 기적을 일궈낸 진짜 영웅이 바로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만큼은 어깨를 활짝 펴고 가슴 깊이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셨다면,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악물고 버텨온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혹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지혜와 살아오신 인생의 흔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귀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다시금 훈훈하게 데우는 커다란 불씨가 됩니다. 또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시는 마음으로 꾹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세상 곳곳에 숨겨진 더 가슴 벅차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사연을 찾아 나설 수 있게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절이 지나며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옥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소리 없이 흘리신 그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저희 후대들은 결코 잊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감당해 오신 그 헌신, 가족을 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운 당신의 그 눈부셨던 삶은 그 자체로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